지금부터는 이제 섣부른 예측보다는 좀 대응하는 쪽으로 갈 거예요.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매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합당한 수준의 매물들은 조용히 나왔다가 조용히 팔릴 겁니다. 또 세금을 다스려서 부동산 잡은 역사가 없습니다. 시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한 세대 아파트라면 적어도 매물이 50개는 나와 있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5개도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정상이냐고요. 언제 지어서, 언제 입주해서, 언제 불을 끄냐는 거예요. 지금 언제.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소리입니다. 강남이 아닌 지역들도 신규 아파트 굉장히 예민해요. 커뮤니티가요. 서울 자체적으로 공급을 늘려줘야 돼요. 그것도 시내 한복판 쪽으로. 정비사업이라는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강조해왔던 갭 메우기. 불을 끄기 위해서 소화기를 던져줘야 되지. 큰 소방차 불러주겠다. 4년 다 도착한다.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정말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자, 대응 전략을 볼게요. 대응 전략. 실수요자분들과 투자자분들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먼저 실수요자분들이 중요하시니까 먼저 보면은, 자, 연말까지, 실수요자예요. 연말까지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것은 유효합니다.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건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 2주택자부터는 이제 뭐 대출을 아예 안 해주겠다고 해버리니까 아예 그냥 2년 이내에 처분 조건부로 대출을 받아서 똘똘한 걸 사자는 수요는 대련 증가할 거예요. 그리고 저기서 똘똘한 거는 정말 여러분이 누가 보더라도 그 동네에서 그 아파트는 내가 알지.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 동네에서 그 아파트는 랜드마크 맞지. 걔가 대장이지, 갑이지. 최소한 그 동네 탑3 안엔 되지. 이런 단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강남권에서 말입니다, 이제. 똘똘한 거 한 채로 갈아타는 건 유효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아파트가 만약에 10억이 넘는 아파트라면은, 뭐 한 10억대 중반 정도 가는 아파트라면은 공시 가격은 일단 체크해 보시고요, 일단은. 공시 가격 9억이 넘지 않는 걸로 보다 좀 더 큰 쏠림이 보이겠죠. 공시가격이 9억 초반과 8억 후반은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다음 공시가 발표 전까지는 큰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기준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가급적 똘똘한 거 한 채는 규제 지역을 피하지 마시고 규제 지역 내에서 신축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다만 내가 사고 싶은 집과 내가 살 수 있는 집, 희망하는 거랑 가능한 건 다른 거죠. 거기서 너무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한 채 정도라면 약간의 무리를 하더라도 저는 신축 아파트 그 지역에서 랜드마크성을 띄고 있다면은 연말까지 잘 보시면서 갈아타시기 또는 내 집 마련하시기 맞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기회는 연말까지 있어요. 조바심은 내지 마시고요. 근데 지금 열심히 알아보셔야 되겠죠. 이게 중요한 말인데요. 9.13 대책으로 인해서 연말 중에 아까 좀 합당한 금액이 나온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호가가 빠지는 거예요. 호가가. 시세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호가.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호가랑 시세는 달라. 근데 그 비싼 호가를 왜 잡냐? 잡는 이 선량한 이 잘 모르시는 실수요자분은 호가랑 시세가 다르다는 걸 몰라요. 그냥 호가가 시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는 거예요. 호가는 시세가 아닙니다. 호가는 시세가 아닙니다. 돌아가시면서 계속 외치셔야 돼요. 되뇌이시고. 그럼 시세는 뭐냐? 사실 거래가 없기 때문에 시세를 파악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럼 추론할 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세란 마지막 거래된 실거래가와 지금 부르고 있는 호가 그 어느 지점이에요. 그냥 단순 계산으로 중간 정도 잡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좋겠어요, 일단은. 그리고 중간보다 약간 높더라도 지금 호가보다는 조금 내려올 만한 것들이 연말 중에 나온다. 그러면 실수요자분들은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자신 있게 용기 내서 갈아타도 된다. 다만 무리가 가는 게 정 껄끄럽다라면은 대출을 받지 말거나 대출을 폭을 줄이면서 사고 싶은 건 못 사더라도 살 수 있는 거라도 사셔라.
수영장 딸린 아파트, 새 아파트는 아니어도, 네, 입주한 지 뭐 15년, 20년 차 되는 것이라도 전세를 고만 헤매셔라. 답 없어요, 여러분. 결국 답이 없어요. 그리고 실수요자는 이거예요. 실거주 목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재테크라는 목적 차원만 가지고 사고 말고를 거론하는 게 아니에요. 집은 투자라는 거 다 떠나서 근본이 뭐예요? 의식주 중에 하나예요. 그게 2년마다 이동하는 게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입주자시라면 그리고 아파트를 알아봤더니만 30평이랑 40평이랑 큰 차이가 없다.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면은 거기가 규제 지역이든 비규제 지역이든 대형 사는 게 맞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를 보실 때 20평대를 이제 보고자 하는 분들 계시죠. 20평대 분들도 꼭 내가 선택할 단지에서 20평 얼마, 30평 얼마, 40평 얼마 적어놓고 한 평 값을 딱 나눠서 한 평이 얼마인지를 꼭 확인하는 습관을 지니세요. 그런데 딱 해봤더니만 예를 들면 이거예요. 20평이 평당 한 2,500가, 30평이 한 평당 2,200, 2,250가요. 40평이 1,900가, 1,800가. 이렇다면은 그거를 20평 잡는 게 무조건 정답이라고 저는 말 못해요. 근데 20평 중에서도 이거 자꾸 하다 보면 보이는데 좀 겸손한 20평 단지들이 있어요. 그런 자리들은 20평 사는 게 정상인 거예요. 당연히 20평부터 봐야지. 20평이 겸손한데, 소형이 겸손한데. 근데 대부분 소형은 겸손하지 않아요, 지금 시세들이요. 5만 방자하죠. 5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그 소형이 신축 아파트라면. 장난 아니죠, 그러면. 진짜. 근데 대형은 주로 겸손한 애들이 어때요? 구축 아파트들 중에서 대형들이 좀 지나치게 겸손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구태여 30평으로 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20, 30평대도 이 간격이 가까운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구태여 꼭 20평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 단지를 보실 때마다 20평, 30평, 40평, 즉 소형, 중형, 대형이 평당 얼마인지를 체크해보는 습관을 몸에 지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근데 그 자꾸 하시다 보면 재미난 게 딱 눈에 띄는 단지가 나타나요. 여기 소형이 생각보다 안 비싸네. 여기 대형이 유독 싸네. 다른 집도 싼 대형이 많지만 여긴 유독 싸네. 그게 뭐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꼭 판단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요자 분이라면 연말까지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유효하고 가급적 대출기에 받지 않는 공시가격 9억 이하로 보시고, 그리고 규제지역 내에 신축 아파트가 일단 우선이고, 그리고 규제지역이든 규제지역이 아니든 저평가된 대형 아파트는 우리가 검토에 일단 넣어라. 무조건 배제시킬 필요는 없다. 그리고 호가와 시세를 혼동하지 말자. 호가와 시세를. 뭐 하나 걸려라 이렇게 내놓는 물건들이 있죠. 좀 어벙벙한 사람 하나 걸리지 않을까라고 던지는, 낙지찌처럼 던져놓은 그런 미끼를 물면 안 되겠죠. 투자자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임대사업자 혜택을 적극 활용하셔야 됩니다. 투자자라면은. 지금 임대사업자 혜택이 일부가 이제 줄어들었죠. 그래서 9월 13일 이후에 이제 새로 사는 집들은 임대사업자 내신다고 했을 때 양도세, 중과세, 그리고 종부세 합산 배제 이런 거 혜택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하지만 그래도 임대사업자 혜택이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많아요. 그러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아직도 공부가 안 되어 계시다면 되게 심각한 거예요. 너무 뒤처지시는 거예요. 임대사업자 혜택이 뭐가 있더라? 의무는 뭐가 있더라? 이걸 아직도 모르고 계시다면 심각한 분들이세요. 정말 심각한 분들이세요. 그분들은 제 생각은 그래요. 정부 욕하면 안 돼요. 진짜로. 왜냐면 자기도 아무것도 노력한 게 없어. 알아본 것도 없고. 욕하면 안 돼요. 정부 욕하면 안 돼요. 그런데 9월 13일 전에 여러분이 만약에 오신 분들 중에 다주택자이신데 13일 전에 샀다.
나면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빨리 등록을 시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건 기존 혜택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새로 구입하실 물건이 올해 말까지죠. 석 달 남았는데 12월 말까지 이제 기준이 뒤에 나올 텐데 공시가격 6억이 넘지 않고, 그리고 면적은 85제곱미터 미만이라면은 이제 올해 말까지 등록하면은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은 누리실 수가 있어요. 딱 석 달 동안 유효하고 내년 1월 1일부로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은 법에서 사라집니다. 딱 3개월 남았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내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상한 대책이 나와서 망설여지시는 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고 5일 말까지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구입하셔서 그 계약서 가지고 세무서랑 구청 가서 임대사업자 등록하시면 100% 감면 혜택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운 혜택이니까 꼭 누리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대상 물건과 지역으로서는 일단은 첫 번째는 규제 지역에서는 무조건 소형 저가예요. 규제 지역은 소형 저가주택이에요. 소형 저가주택. 그 중심에서는 제 생각에 용산을 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용산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분석을 이제 유튜브에 강의를 한 1시간 40분인가 30분짜리 올려놨죠. 그거 보시면 일단 좋겠고, 용산 개발은 국토부랑 서울시가 하고 말고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대한민국이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특히나 여기 용산 공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말이면 이제 미군 다 떠납니다. 다 떠납니다. 볼만 할 겁니다. 전개될 스토리는 굉장히 가파르게 흘러갈 거라고 봐요. 아주 그냥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겁니다. 용산은요. 따라서 마치 국토부랑 서울시의 이번에 용산 개발에 대한 보류, 이게 마치 용산에 있는 모든 개발 사업이 뭐 중단된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보류된 사업은 용산 전체 개발에서 극히 일부입니다. 대다수 사업이 아직도 살아있고 다 진행되는 것들입니다. 우리 8월 15일 광복절날 우리 문 대통령께서 여기 용산 미군 전쟁 기념관에서 연설하셨죠. 생태공원 만들겠다고. 생태공원 만들겠다고. 그거는 누가 정권을 잡든 해내야 되는 일입니다. 그걸 해내야지만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그 나라 수도에 정 가운데 100만 평 땅을 100년이 넘게 못 쓰고 있는 나라 있습니까? 저거 107년을 못 썼어요, 우리가. 일본 놈들이 30몇 년 썼고 미군이 70몇 년 썼어요. 우리가 식민지입니까? 왜 나라 땅 수도 한가운데 있는 100만 평 땅을 못 씁니까, 우리가? 그거는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과거가 있던 자리지만 이렇게 멋있는 시민들의 어떤 휴식처이자 외국인 관광객들의 어떤 주요 타겟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명소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러한 국가 사업들과 상징성을 띠는 큰 사업들이 용산에 많이 모여 있는 것은 맞죠. 근데 그만큼 여기는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본군, 미군을 옆에 두고 살아온 자리고요. 그러면 집값이 오르는 게 두려워서 국가적으로 풀어야 되는 사항까지 다 보류시킨다?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 역풍은 나중에 더 크게 올 겁니다. 그러니까 할 것들은 하는 거예요. 할 것들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왔지만 여의도도 그렇고 용산도 그렇고 다 매수 기회다. 나중에 때가 되면 압니다. 아, 그때 국토부랑 서울시랑 어쩌고 저쩌고 할 때 그냥 그때 살 걸. 그런 날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면은 아무런 결과가 바뀌지 않아요. 아무런 결과가 바뀌지 않아요. 저도 제가 재테크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남의 거 추천드리고도 있습니다만은 여태껏 투자해봤던 거 이렇게 다 되돌아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그렇지, 그런 거 사면 돈 벌겠다,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들은 것 같습니까? 많이 못 들었어요. 그거 왜 하냐? 그런 거다 큰일 난다. 근데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곳들이 수익이 더 많이 나요. 근데 사람인지라 자꾸 그런 얘기 많이 들으면 마음이 편치 않죠. 편치 않죠.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맛있게 설렁탕을 드시고 계시는데 너무 맛있어. 근데 옆에서 누가 그냥 한마디만 던지면 끝나요. 냄새 나는 것 같아. 그럼 그 순간 정말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해요, 사람이요. 네. 그 설렁탕 한 그릇에 휘둘리는 사람이 이 부동산, 국토부랑 서울시 싸움이 안 해들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수 기회지. 매수 기회지. 안 할 거 아닌데. 그리고 투자자분들 얘기예요. 투자자시라면은 규제 지역에서는 소형. 그러니까 이거예요. 요 조건은 충족해야 돼. 왜냐하면 규제 지역에서 만약에 임대사업 등록을 할 건데 임대사업 등록했는데 기껏 했는데 혜택이 없다면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규제 지역에서는 말이죠. 그러니까 규제 지역에서는 소형의 저가주택 보시고 비규제 지역이라면은 중소형을 주목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쪽도 저평가 대형이라면 오케이. 다만 여러분이 투자자분이신데 비규제 지역이에요. 규제가 없는 곳에 정말 저렴한 대형 아파트가 있어. 그럼 사세요. 다만 임대사업 등록하지 마세요. 왜? 혜택이 없어. 다만 이거죠. 중과세도 없어. 그럼 일반 세율로 파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파실 때. 중과세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규제 지역에서 투자자예요. 투자자. 실수요자가 아니라. 투자자라면은 규제 지역에서는 소형의 저가주택을 노리시고 임대사업 등록 필히 하시고요. 또 요 연말까지 하면은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은 살아있고요. 그리고 비규제 지역이라면은 저 비규제 지역에서 뭐죠? 부천, 상동, 중동 몇 주 전에 얘기했죠? 지금요. 몇 주밖에 안 됐죠. 중간에 연휴까지 껴 있었어요. 매물이 굉장히 많이 팔린 건지 사라진 건지 걷어들인 건지 모르겠는데 매물이 급감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풍수조가 퍼져나오고 있는 거 지금 이게 다. 부천, 상동, 중동, 인천은 인천이 넓은데요. 송도, 청라만 일단 볼게요. 송도와 청라만. 송도와 청라. 그 외에 인천은 아직은 아니고. 인천은 이제 공급에서 자유롭지 못한 곳이다 보니까 좀 신중해야 되고 중장기가 꼭 필수입니다. 특히나 송도 같은 경우는 꼭 필히 중장기여야 됩니다. 투자해놓고서 3년 지났는데 이거 왜 안 올라요? 이렇게 묻지 마세요. 송도 최소한 5년 이상 보셔야 돼요. 5년 이상. 3년, 2년 갖고 판단하실 거면 안 돼요. 그래서 비규제 지역이라면은 저평가된 대형도 함께 보고, 중동 같은 경우는 사실 소형, 중형, 대형 다 싸요. 네. 상동, 중동, 전평형 다 싸요. 그거 몇 주 전에, 몇 달인가? 몇 주 전에 중동에 이제 30평대 아파트 상담하신 분이 이제 거의 식구들끼리 팔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마지막 확인하러 오셨는데 팔지 못하게 막았고, 팔면 안 된다라고 설명드렸고, 그분이 이렇게 왜 이렇게 싸냐고 물어보시길래 바게이 세일하니까 싸죠. 세일 중에 세일 중. 용산도 세일할 때가 있었고요. 네, 용산도 바게이 세일할 때가 있었고요. 너무너무 쌌었고요. 중동도 세일 중이에요. 부천도. 전평형이 싸더라고요. 일단 투자는 뭐예요? 소형을 중심으로 임대사업 등록하고, 그리고 대형은 어찌됐든 비규제 지역이라도 대형은 임대사업 등록해봤자 여러분 아무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에 정말 대형이 있는데 임대사업 등록도 못할 거지만 너무 싸다면 잡아서 그냥 갖고 있다가 그냥 뭐 한 3, 4년 있다가 그냥 되파시면 돼요. 중과세는 없으니까. 중과세는. 거기가 설령 다시 규제 지역으로 바뀐다 해도 소급해서 못 바꾸니까 중과세는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상담하신 분 중에 고양시에 대형을 잡고 오셨어요. 물론 싸게 샀어요. 잘했다. 그런데 거주할 계획이 애매하신데 거주할 계획이 있다면 너무 잘하신 거고, 혹시 거주할 계획이 없으시다면 순수 투자라면은 저라면 규제 지역의 대형보단 그냥 비규제의 대형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왜냐하면 그분은 그거는 많이 오르더라도 규제 지역의 대형은 일단 임대사업 등록해봤자 혜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임대사업 등록 안 하고 대팔면 어떻게 돼요? 다주택이니까 지금 뭐예요? 중과세니까. 오르긴 오를 건데 되게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은 가급적이면 비규제 지역으로.
근데 규제 지역이라도 아까 실수요자는 뭐예요? 하나 살 거니까 그분은 왜요? 대형 사라. 대형 사라. 지금 아니면 나중에 대형도 지금 이 시세가 그리워지는 날이 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2005년도 때 우리의 생각이 역세권의 5분 거리에 단지는 500세대 넘어야 되고 40평대 살면 오르는 공식이었어요, 그때. 그 당시엔 그게 공식이었어요. 근데 그 공식이 영원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지금 신규 아파트로 역세권의 대단지 소형 아파트가 공식이라면 이 공식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또 바뀌는 거예요. 또 계속 바뀌는 거예요. 시장이 움직이고 변곡점을 맞으면 다른 방향으로 또 움직이니까요.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실수요자라면 저는 일단 대형을 우선적으로 볼래요. 내가 실수요자라면. 대형을 우선적으로 볼래요. 그리고 강남에서도 대형이 그나마 쌉니다. 소형은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정말 미친 것 같아요. 그 돈 줄 바에는 새 아파트 20평대 들어갈까 아니면 그 돈으로 한 12, 13년 차 정도 되는 40평대를 갈까. 고민이 될 정도의 금액이에요. 지금 강남에서도요. 강남에서도. 그래서 이 기회를 잘 보시고 그리고 연말까지는 아무튼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지금 진정 상태대로 가는 거예요. 진정 상태대로 가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이거예요. 첫째, 호가와 시세를 제발 몇 번 강조합니다. 호가랑 시세를 착각하지 말자. 둘은 전혀 다른 거다. 전혀 다른 거고 확실한 건 호가가 내려가는 매물이 연말까지 나온다. 다만 그 양이 많다 적다? 적다. 그러면 조용히 나왔다가 조용히 팔릴 건데 그 물건을 내가 마주하고 싶다면 현장 조사를 좀 특이하게 임하셔라. 특이하게 임하셔라. 이렇게 보고. 다음 주 강의도 아마 토요일 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강의는 제가 그 얘기 좀 하게요. 부동산 잘 파는 법.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디 책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 경험을 토대로. 왜냐하면 지금부터 갈아타기 하실 분들, 저 똘똘한 채로 갈아타기 하실 분들이 일단은 이 매수와 매도가 동시에 다 진행되는 것들인데 우리가 매수보다는 매도에 서툴러요. 왜 그러냐면 아주 쉬워요. 팔아본 경험이 사본 경험보다 적어요. 그리고 실제로 파는 게 사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원래요. 잘 파는 거. 잘 파는 거. 그래서 매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다음 주 토요일 날 강의를 해드릴게요. 너무 요새 집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을 자주 만나는데 요 주말 동안만큼은 집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좀 공기 좋으니까 많이 좀 다녔으면 좋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